12월 7일 새벽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817km 전역에서 동시에 포성이 울렸습니다. 5개월 전 휴전 협정은 휴지 조각이 됐고 100년 묵은 영토 분쟁이 다시 한번 전면전으로 폭발했습니다. 양국은 수만 명의 병력을 국경에 쏟아부었고 다연장로 캐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길어질 겁니다. 그런데 5일 만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캄보디아가 급히 휴전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중재에 나섰습니다. 전 세계가 놀랐죠. 태국 국방부 기자회견장에서 한 외신 기자가 물었습니다. 5일 만에 끝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답변은 짧았습니다. 한국입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한국이 참전이라도 했나? 대변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2017년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훈련 시스템을 들여왔습니다. 그게 우리를 바꿔놨습니다. 그 발언 직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남아 각국 국방장관들이 줄줄이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타기 시작한 겁니다. 일주일 만에 한국의 방산업체 회의실은 20개국 대표단으로 북적였습니다. 캄보디아군 사령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로 무장한 태국군은 우리와 차원이 달랐습니다. 대체 한국이 태국에 판 게 뭐길래 100년 숙적을 5일 만에 무릎 꿇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전 세계가 그걸 사려고 줄을 서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반전의 현장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위라폰 차이아폼입니다. 태국 왕립공군에서 소령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난 12월에 있었던 국경 전투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먼저 우리 태국과 캄보디아가 왜 그토록 오랫동안 싸워왔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904년 프랑스와 시암 왕국 사이에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당시 캄보디아를 지배하고 있던 프랑스는 우리 땅 깊숙이 들어와 있는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을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했지요. 그 오래된 힌두 사원은 원래 크메르 제국 시절에 지어진 건축물이었지만 위치상으로는 태국 쪽 산맥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지도 한 장 때문에 시작된 분쟁이 이렇게 100년이 넘도록 이어질 줄은 그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는 그 사원이 캄보디아 땅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우리 태국 사람들은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사원 입구는 태국 쪽에 있는데 어떻게 사원 자체는 캄보디아 거라는 겁니까? 하지만 국제법은 그렇게 정해졌고 우리는 군대를 철수시켜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양국 관계는 늘 얼음장 같았지요. 세월이 흘러 2025년 5월 28일 그 오랜 긴장이 다시 폭발했습니다. 국경 순찰을 돌던 캄보디아 군인 한 명이 우리 군과의 교전 중에 사망한 겁니다. 누가 먼저 쐈는지는 지금도 양측 주장이 다릅니다만 결과는 명확했어요. 캄보디아 정부는 즉각 태국을 비난했고 우리 정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국경이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던 연료와 가스를 모두 끊어버렸어요. 태국산 과일과 채소도 수입 금지 조치했지요. 우리 역시 맞대응했습니다. 국경 검문소 운영 시간을 대폭 줄였고 캄보디아 사람들의 체류 기간을 7일로 제한했습니다. 경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6월 들어서 긴장은 더욱 고조됐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다시 제소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번엔 사원 주변 4개 지역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확실히 하겠다는 거였지요. 우리 국방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외교 채널은 완전히 끊겼고 양국은 서로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그러던 7월 16일 국경 인근에서 지뢰가 터졌습니다. 순찰 중이던 우리 병사 5명 중 3명이 다쳤고 그중 1명은 다리를 잃었어요. 누가 묻은 지뢰인지 확인할 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했겠습니까? 국민 감정은 악화일로였고 양국 군대는 국경의 병력을 계속 증강시켰습니다. 7월 24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5시쯤 기지 안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이렌 소리에 깼어요. 긴급 출동 명령이었습니다.
서둘러 작전실로 뛰어갔더니 이미 모든 조종사들이 모여 있더군요. 브리핑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우리 국경 마을에 다연장 로켓을 쏘아댔다는 겁니다. 수린주 국경 지역의 민간인 거주 지역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주유소, 편의점, 심지어 병원까지 로켓이 떨어졌어요. 5살짜리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최소 19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상자는 훨씬 더 많았지요. 작전실 스크린에 비친 현장 영상을 보면서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민간인 학살이었습니다. 정부는 즉각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공군에는 긴급 출격 준비 명령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날 아침 우리는 출격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외교적 해결을 시도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대기실에서 하루 종일 전투복을 입은 채로 기다렸습니다. 언제든 뛰쳐나갈 준비를 하고서 말이지요. 다음 날 26일 캄보디아와 태국군 고위층이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측은 일단 병력을 기존 위치로 철수시키기로 합의했어요. 휴전 협정이 체결됐다는 소식에 기지 안 분위기가 조금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조종사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걸 말입니다. 8월과 9월 내내 국경은 긴장 상태로 유지됐습니다. 가끔씩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했지요. 10월에는 캄보디아 시위대가 국경 검문소를 습격해서 우리 보안군과 충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28명이 다쳤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저는 이게 언젠가 큰 전쟁으로 번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11월 들어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설치한 지뢰에 우리 병사 2명이 또 중상을 입은 겁니다. 휴전 협정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캄보디아군은 우리 초소를 향해 소총 사격까지 가해왔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요. 12월 7일 새벽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국경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포격이 시작됐어요. 캄보디아는 817km 국경선 전체에 걸쳐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었어요. 전면전이었습니다. 제가 긴급 출격 명령을 받고 경납고로 달려갔을 때 정비사들은 이미 전투기들을 완벽하게 준비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헬멧을 쓰면서 생각했어요. 7년 전 한국에서 온 그 훈련기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꿔놨는지 이제 세상이 보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이 넘쳤지요.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지난 7년간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 그리고 한국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는지 말입니다.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그해 여름 우리 공군 내부에서는 큰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노후화된 체코제 훈련기를 대체할 새로운 기종을 선정해야 하는 시기였거든요. 당시 우리가 사용하던 훈련기는 40년도 넘은 골동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부품 하나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사고 위험도 점점 높아지고 있었지요. 군 수뇌부는 유럽제 훈련기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만든 기종이었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때 한국항공우주산업이라는 회사에서 제안서를 들고 왔습니다. 골든이글이라는 이름의 초음 속 훈련기였지요. 솔직히 처음엔 다들 시큰둥했습니다. 한국이 자동차나 스마트폰은 잘 만들지만 군용기까지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제안서를 검토한 공군 기술진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성능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란 거지요. 최고 속도 마하 1.5, 최대 고도 14,600m. 이건 훈련기 수준이 아니라 거의 전투기에 가까운 성능이었습니다. 게다가 가격은 유럽제의 절반 수준이었어요. 성능은 더 좋은데 가격은 훨씬 싸다니 믿기지 않는 조건이었지요. 저도 그 무렵 선발평가단에 포함돼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천이라는 도시에 있는 공장을 둘러봤는데 그곳에서 본 광경이 아직도 생생해요. 거대한 조립 라인에서 은빛 기체들이 하나씩 완성되어 나오는 모습이 마치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우리에게 모든 걸 보여줬어요. 엔진 내부부터 항전 장비까지 숨길 게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시험 비행을 해본 우리 팀장이 착륙 후 첫 마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거 팔 생각이 정말 있는 건가? 우리한테 이런 걸 넘겨도 되는 거야? 그만큼 성능이 뛰어났다는 얘기지요. 조종석에 앉으면 마치 최신형 전투기에 탑승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계기판 배치며 조종 시스템이 미국제 전투기와 거의 똑같이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한국 측은 단순히 비행기만 파는 게 아니라 전체 훈련 시스템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어요. 정비 교육, 조종사 재교육, 심지어 시뮬레이터까지 모두 포함된 패키지였습니다. 계약 규모는 5,900억 원. 우리 공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훈련기 도입 사업이었지요. 계약서에 사인이 떨어진 건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첫 인도는 다음 해 초로 예정됐어요. 그 사이 우리 조종사들 중 일부는 한국으로 건너가 현지에서 먼저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두 번째 교육 그룹에 포함됐었는데 한국에서 보낸 석 달이 제 조종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 공군 기지에서 받은 훈련 강도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하루 평균 6시간 이상 비행했습니다. 우리 태국에서는 예산 문제로 한 달에 10시간 비행하기도 빠듯했는데 한국에서는 일주일에 그만큼 날았지요. 한국 교관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훈련기로 익숙해지면 어떤 전투기든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훈련기라고 부르기엔 너무 강력한 기체였어요. 급상승, 급강하, 배럴, 롤, 스플릿 S. 고난도 기동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엔진 출력도 어마어마해서 이륙 후 순식간에 초음속으로 가속되더군요. 처음 음속을 돌파했을 때의 그 짜릿함이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항전 장비였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보면 100km 밖의 목표물까지 선명하게 포착되는 거예요. 훈련기 주제에 이 정도 탐지 능력을 갖췄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무장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어요. 폭탄과 미사일을 동시에 장착할 수 있었고 조준 정확도도 뛰어났지요. 한국에서 교육받으면서 느낀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자기들이 만든 비행기에 대해 엄청난 긍지를 갖고 있더군요. 사소한 질문 하나에도 열정적으로 설명해줬어요. 밤늦게까지 남아서 정비 방법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건을 판 게 아니라 자기들의 기술과 노하우를 진심으로 전수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다음 해 1월 26일 드디어 첫 기체 2대가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6,658km를 직접 비행해서 날아온 거였지요. 대만과 필리핀, 말레이시아를 경유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우리 나콘사완 공군기지 활주로에 그 은빛 훈련기들이 착륙하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기지 전체가 나와서 구경했습니다. 누구 하나 실망한 표정이 없었지요. 석 달 뒤 추가로 2대가 더 도착했고 그해 안에 총 4대가 배치됐습니다. 다음 해엔 8대가 추가로 들어왔어요. 우리는 총 12대의 한국산 훈련기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그 12대가 우리 공군 전체를 바꿔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훈련 커리큘럼이 만들어졌어요. 기본 훈련을 마친 조종사들은 이제 이 한국산 훈련기로 고등 과정을 이수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초음속 비행과 고난도 기동을 완벽하게 익힌 후에야 실전 전투기로 전환할 수 있었지요. 훈련 기간은 길어졌지만 결과는 확실했습니다. 신입 조종사들의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역시 그 훈련기로 정기적으로 비행했습니다. 비록 전투기 조종사였지만 기량 유지를 위해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타봤거든요. 탈 때마다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이 기체는 조종사가 원하는 걸 정확히 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조종간을 살짝만 당겨도 즉각 반응했고 기동 중에도 안정적이었지요. 몇 년이 흐르면서 우리 공군 조종사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훈련기를 거친 조종사는 다르다. 실제로 달랐어요. 비행 감각이 훨씬 세련됐고 위기 상황 대처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그게 다 그 훈련기 덕분이었지요. 초음 속으로 날면서 온갖 기동을 익히다 보니 어지간한 상황에선 당황하지 않게 된 겁니다. 한국 측 기술 지원도 완벽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24시간 안에 답변이 왔어요. 부품이 필요하면 일주일 안에 배송됐고요. 정비 매뉴얼도 태국어로 번역돼서 제공됐습니다.
이 정도 애프터 서비스는 처음 경험해 봤어요. 유럽이나 미국 업체들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지 않았거든요. 가동률도 놀라웠습니다. 95% 이상을 계속 유지했어요. 12대 중 11대는 항상 비행 가능한 상태였다는 얘기지요.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보통 군용기는 정비 때문에 절반도 제대로 못 띄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한국 훈련기는 고장이 거의 없었어요. 내구성이 그만큼 뛰어났던 겁니다. 그렇게 7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우리 공군은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났어요. 한국산 훈련기로 양성된 조종사들이 이제 주력 전투기 부대의 핵심이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감이 넘쳤고 실력도 확실했지요. 동남아시아에서 우리 공군의 위상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그 진가가 드러나는 순간이 왔던 겁니다. 전쟁이 코앞에 닥쳤을 때 우리 조종사들 사이엔 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긴장감은 있었지만 두려움은 없었어요. 오히려 드디어 보여줄 때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지난 7년간 한국산 훈련기로 다져온 실력을 증명할 기회였으니까요. 캄보디아 공군의 전력을 분석한 정보를 보면서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그들이 보유한 건 대부분 구형 기종들이었어요. 중국제와 러시아제가 섞여 있었는데 가장 최신 기체도 20년은 된 것들이었지요. 훈련 수준도 우리와 비교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산 부족으로 연간 비행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우리가 가진 건 달랐습니다. 주력 전투기들은 스웨덴제와 미국제였지만 그걸 조종하는 사람들이 핵심이었어요. 한국산 훈련기를 거쳐온 조종사들은 어떤 기체를 타든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왜냐하면 훈련기 단계에서 이미 최고 수준의 비행 감각을 익혀뒀으니까요. 초음속 비행이라는 게 단순히 빨리 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음속을 넘어서는 순간 기체에 가해지는 압력과 조종 특성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 감각을 몸으로 익히려면 수백 시간의 비행이 필요하지요. 우리는 훈련기 때부터 그걸 경험했습니다. 캄보디아 조종사들은 그런 기회조차 없었어요. 고난도 기동 훈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급선회, 급상승, 고속 강화. 이런 동작들을 실전처럼 연습할 수 있었던 건 훈련기가 그만한 성능을 갖췄기 때문이에요. 다른 나라 훈련기로는 이런 훈련이 불가능합니다. 위험하거든요. 하지만 한국 훈련기는 안전 여유가 충분했어요. 한계치까지 밀어붙여도 견뎌냈지요. 계기판 익숙함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한국 훈련기의 조종석 배치가 미국제 전투기와 거의 동일했거든요. 그래서 훈련기에서 전투기로 전환할 때 적응 기간이 거의 필요 없었어요. 손이 자동으로 움직일 정도로 익숙했으니까요. 이건 엄청난 시간 절약이었습니다. 레이더 운용 능력에서도 차이가 났어요. 한국 훈련기엔 제법 괜찮은 레이더가 달려 있었습니다. 훈련 단계부터 레이더로 목표물 추적하는 법을 배웠지요. 화면에 뜨는 신호를 읽고 적기와 아군기를 구별하고 위협 순위를 판단하는 것까지. 캄보디아 조종사들은 이런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겁니다. 무장 운용도 훈련기 때부터 익혔습니다. 물론 실탄을 쏘진 않았지만 조준 시스템 사용법은 완벽하게 마스터했어요. 목표물에 레이저를 조사하고 유도 무기를 발사하는 절차를 수없이 반복했지요.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편대 비행 훈련의 질도 달랐어요. 한국 훈련기는 통신 장비가 우수해서 편대원들끼리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대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는 훈련을 했지요. 전투에서 편대 협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야간 비행 능력도 우리가 월등했어요. 한국 훈련기에 달린 야간 투시 장비 덕분에 어둠 속에서도 자신 있게 날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공군은 야간 작전 능력이 거의 없다는 정보가 있었어요. 해가 지면 그들은 날 수 없지만 우리는 24시간 작전이 가능했지요. 정비 시스템의 차이도 컸습니다. 한국 측에서 우리 정비사들을 철저히 교육시켜줬거든요. 문제 진단부터 부품 교체까지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배웠어요. 덕분에 우리는 전투기들을 항상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가동률 95%라는 숫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시뮬레이터 훈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들여온 시뮬레이터는 실제 비행과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정교했어요. 날씨가 나쁘거나 예산이 부족할 때 우리는 시뮬레이터로 훈련했습니다. 실제 비행만큼 효과적이었지요. 다양한 전투 상황을 가상으로 경험하면서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었어요. 젊은 조종사들의 성장 속도도 놀라웠습니다. 한국 훈련기를 거친 신입들은 불과 2년 만에 베테랑 수준의 실력을 보여줬어요. 예전 같으면 5년은 걸렸을 겁니다. 훈련 시스템이 그만큼 효율적이었다는 얘기지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으니까요. 조종사들 사이의 자신감도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동남아 최고다라는 자부심이 생겼어요. 근거 없는 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합동훈련 때마다 다른 나라 공군을 압도했거든요. 모해 공중전에서 우리는 거의 지지 않았어요. 한국 훈련기로 다져진 기량이 그대로 드러났던 겁니다. 전술 이해도도 높아졌습니다. 한국 교관들이 현대 공중전의 전술을 상세히 가르쳐줬거든요. 적기 회피 기동, 미사일 회피 패턴, 최적의 공격 각도.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면서 완벽하게 체득했지요. 캄보디아 조종사들은 이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체력 단련 프로그램도 한국 방식을 도입했어요. 고속 기동 중에 받는 중력 가속도를 견디려면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한국 공군의 체력 단련법을 배워서 적용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조종사들은 장시간 고강도 비행에도 끄떡없었어요. 멘탈 훈련도 받았습니다. 전투 스트레스 관리, 긴급 상황 판단력, 침착함 유지. 이런 것들이 실전에서 생사를 가른다는 걸 한국 교관들이 강조했어요. 모해 비행 중에 갑자기 엔진 고장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의 대응을 시험하기도 했지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반복하다 보니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게 됐습니다. 정보 공유 시스템도 개선됐어요. 한국 측 조언대로 우리는 모든 비행 데이터를 기록하고 분석했습니다. 어떤 기동에서 실수가 많은지, 어떤 상황에서 판단이 흐려지는지 데이터로 확인하고 개선했지요. 과학적인 접근 방식이었어요. 그렇게 쌓인 7년의 노하우가 이번 전투에서 빛을 발할 차례였습니다. 캄보디아는 우리의 진짜 실력을 몰랐어요. 겉으로 보이는 전투기 숫자만 비교했을 뿐 조종사의 질적 차이는 계산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게 그들의 첫 번째 실수였지요. 12월 7일 새벽 비상 출동 사이렌이 울렸을 때 저는 이미 잠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예감이 있었거든요. 국경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보고가 계속 들어왔었어요. 3분 만에 작전실로 달려갔더니 스크린에는 실시간 피해 상황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817km 국경선 전역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퍼부은 거였어요. 다연장 로켓포가 주요 무기였습니다. 민간인 거주 지역까지 무차별적으로 폭격당하고 있다는 보고에 작전실 안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지요. 지휘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출격 준비하십시오. 경납고로 뛰어가는 동안 머릿속으론 이미 작전 계획이 짜여지고 있었어요. 캄보디아군 로켓포 진지 위치는 정찰로 파악돼 있었습니다. 국경에서 10km 안쪽에 집중 배치돼 있었지요. 우리의 목표는 명확했어요. 그 진지들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전투복을 입고 헬멧을 쓰는 동안 정비사들은 벌써 전투기에 무장을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유도폭탄과 로켓, 그리고 자체 방어용 미사일까지. 완벽한 조합이었어요. 제가 탑승한 건 스웨덴제 전투기였지만 조종석에 앉는 순간 한국 훈련기에서 보던 계기판 배치가 떠올랐습니다.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엔진 시동을 걸었습니다. 낮게 울리는 터빈 소리가 가슴을 뛰게 만들었지요. 무전기에서 관제탑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륙 허가. 신의 가호가 있기를. 스로틀을 밀어 올렸습니다. 기체가 활주로를 질주하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하늘로 떠올랐어요. 편대는 4대로 구성됐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 1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들이었어요. 무전으론 최소한의 교신만 오갔습니다. 필요 없었거든요. 우리는 이미 수백 번도 더 함께 날아봤으니까요. 서로가 뭘 할지 눈만 봐도 아는 사이였지요. 고도 8,000m까지 상승했습니다. 국경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레이더 화면을 확인했지요.
적기는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공군은 아직 출격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했습니다. 그들의 구형 전투기로는 우리를 상대할 수 없다는 걸 알았을 테니까요. 목표 지점 상공에 도달했습니다. 아래로 내려다보니 캄보디아군 진지가 보였어요. 로켓포 발사대들이 늘어서 있었지요. 아직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 민간인들을 향해 쏘아댔다는 증거였어요. 조준 시스템을 작동시켰습니다. 레이저가 목표물을 포착했지요. 한국 훈련기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그 동작이었어요. 손가락이 발사 버튼 위에 놓였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눌렀지요. 유도 폭탄이 기체에서 분리되는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폭탄은 정확히 목표 지점으로 날아갔어요. 10초 후 아래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로켓포 진지가 화염에 휩싸였지요. 편대원들도 연이어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하나도 빗나가지 않았어요. 한국 훈련기에서 익힌 정밀 폭격 기술이 완벽하게 발휘된 순간이었습니다. 임무 완료 신호를 보내고 귀환 코스로 진입했어요. 그때 레이더에 적기 신호가 잡혔습니다. 캄보디아 전투기 2대가 뒤늦게 출격한 거였어요. 우리를 요격하려는 듯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는 초음 속으로 가속하며 빠져나갔지요. 뒤따라오던 적기들은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구형 전투기로는 우리 속도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한국 훈련기에서 초음속 비행을 익혔던 게 이럴 때 빛을 발했지요. 고속 기동 중에도 기체 제어가 완벽했습니다. 기지로 돌아와 착륙했을 때 활주로엔 정비팀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엔진을 끄자마자 그들이 달려와서 기체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단 한 곳도 손상된 곳이 없었어요. 완벽한 작전이었지요. 조종석에서 내리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긴장이 한꺼번에 풀린 거예요. 디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작전 결과를 보고하면서 지휘관의 표정이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캄보디아군 로켓포 진지 3곳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확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포격 능력이 크게 약화된 거지요. 첫날 작전은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또다시 출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캄보디아군 전방 지휘소가 목표였어요. 전날과 같은 편대로 출격했지요. 같은 절차를 반복했습니다. 다만 이번엔 적의 대공포 사격이 있었어요. 대공포탄이 주변에서 터졌지만 우리는 고도를 유지하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한국 훈련기에서 배웠던 회피 기동을 사용했어요. 예측 불가능한 패턴으로 움직이면서도 목표물 조준은 놓치지 않았지요. 유도 폭탄들이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캄보디아군의 저항이 눈에 띄게 약해졌어요. 그들의 주요 군사시설 대부분이 우리 공습으로 무력화됐기 때문이었지요. 로켓포 진지, 지휘소, 탄약 저장소, 레이더 기지. 하나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넷째 날엔 캄보디아 공군이 아예 출격을 포기한 것 같았어요. 그들의 전투기가 레이더에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우리가 완전히 장악한 거였지요. 지상군 지휘관들이 감사 인사를 보내왔어요. 공군 지원 덕분에 지상 작전이 수월하다고요. 닷새째 되던 날 오후 갑자기 휴전 협상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캄보디아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재에 나섰고 양국 정상이 전화 통화를 했다고 했지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겨우 5일 만에 전쟁이 끝난다니요. 작전실에 모인 조종사들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다들 더 싸울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껴졌지요. 전쟁은 짧을수록 좋은 법입니다. 희생도 적었어요. 우리 공군은 단 한 대의 전투기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캄보디아 국방장관의 기자회견이 나왔어요. 그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태국 공군의 압도적인 우위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로 결정했습니다. 솔직한 패배 인정이었지요. 우리 국방부 대변인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외신 기자가 물었어요. 5일 만에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대변인이 답했지요. 우리 조종사들의 우수한 훈련과 그 훈련을 가능케 한 시스템 덕분입니다. 그 시스템이 뭔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7년 전 한국에서 들여온 12대의 훈련기였습니다.
그 작은 투자가 전쟁의 승패를 가른 거였지요. 숫자로만 보면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12대가 우리 공군 전체를 업그레이드 시켰던 겁니다. 다음 주 국경 상황이 완전히 안정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약속대로 철수했고 양국은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5일간의 짧은 전쟁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5일이 전 세계에 던진 파장은 막대했어요. 특히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지요. 우리의 승리 뒤에 한국의 기술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각국 국방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휴전 협정이 체결되고 며칠 후 우리 정보부에서 흥미로운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캄보디아군 내부 통신 기록이었어요. 전투 기간 동안 그들이 주고받은 상황 보고서였지요. 읽어보니 그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첫날 작전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태국 공군의 대응 속도가 예상을 초과합니다. 우리 포격 개시 후 30분 만에 보복 공습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최소 몇 시간은 여유가 있을 거라고 계산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우리 반응은 훨씬 빨랐지요.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던 건 평소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한국 교관들이 반복해서 강조했던 게 즉흥성이었거든요. 전투기는 활주로에 세워둘 때가 아니라 하늘에 띄워야 가치가 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긴급 출동 대기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정비 시스템을 한국식으로 바꿔놨던 것도 큰 도움이 됐어요. 임무를 마치고 귀환한 전투기를 2시간 안에 점검하고 재무장에서 다시 출격시킬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이런 빠른 회전율을 따라올 수 없었지요. 그들의 구식 정비 체계로는 한 번 날고 나면 하루는 쉬어야 했거든요. 다음 날 보고서엔 더욱 절박한 문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적 전투기의 폭격 정확도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모든 목표물이 정확히 명중당했습니다. 그들은 정보 유출을 의심했던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정밀 타격 능력 자체가 뛰어났던 겁니다. 한국 훈련기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정밀 폭격 기술이 실전에서 그대로 발휘됐어요. 목표물 좌표를 입력하고 레이저로 조사하면 유도폭탄이 알아서 날아가 명중했습니다. 오차 범위가 채 3m도 안 됐지요. 캄보디아군 입장에선 어디 숨어도 소용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셋째 날 보고서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적기의 비행 패턴을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대공포 사격이 무용지물입니다. 우리가 사용한 건 한국 훈련기에서 몸에 익힌 불규칙 기동이었습니다. 정해진 패턴 없이 고도와 속도를 수시로 바꾸면서 목표에 접근했거든요. 그런 기동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던 건 훈련 과정에서 철저히 반복했기 때문이에요. 한국 훈련기로 수백 시간을 날면서 온갖 기동을 시도해봤습니다. 급선회 중 갑작스런 급상승, 강화하다, 순간적으로 방향 전환.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실전에서 생각할 필요도 없이 손발이 저절로 움직였지요. 캄보디아 조종사들은 그런 훈련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구형 훈련기로는 고난도 기동 자체가 위험했거든요. 기본적인 비행 패턴만 익힐 수밖에 없었어요. 실전에서 그 차이가 생사를 가르는 격차로 나타났습니다. 넷째 날 보고서엔 사실상 포기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우리 전투기로는 적기를 따라잡는 게 불가능합니다. 속도 격차가 극복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정확한 분석이었어요.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초음 속으로 가속했지만 그들의 구형 기체로는 감히 따라올 수 없었으니까요. 초음 속 비행 능력의 차이가 이토록 결정적일 줄은 전투 전엔 몰랐을 겁니다. 단순히 빠르다는 게 아니었어요. 전술적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나타날 수 있었거든요. 적은 우리 움직임을 예측조차 못했습니다. 한국 훈련기에서 처음 음속을 돌파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기체가 마치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 그 느낌. 수백 번 반복해서 익혔기 때문에 실전에서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몸에 완전히 체화된 기술이었지요. 전투가 끝난 직후 캄보디아 조종사 한 명이 우리 측에 투항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그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태국 조종사들은 마치 프로그램된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보지 못했어요. 기계가 아니라 훈련의 산물이었지만 그들 눈엔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실수가 적었던 건 반복 훈련 덕분이었어요. 한국식 교육 시스템은 같은 동작을 수십 번씩 연습시켰습니다. 지겨울 정도로 반복했지요. 덕분에 실전에서 몸이 자동으로 반응했어요.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손과 발이 정확히 움직였습니다. 투항한 조종사는 또 이렇게 말했대요. 출격할 때마다 돌아오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전투 기간 내내 캄보디아 조종사들은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던 겁니다. 반면 우리 조종사들은 비교적 침착했어요. 훈련으로 단련된 멘탈이 실전에서 빛을 발한 거지요. 한국 교관들이 유난히 강조했던 게 스트레스 관리였습니다. 전투 중에도 냉정함을 유지하는 법을 철저히 배웠어요. 호흡 조절, 집중력 유지, 긍정적 마인드. 이런 정신 훈련이 생존율을 높인다고 했지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정보 분석팀이 입수한 캄보디아군 고위 장교의 통화 내용도 있었습니다. 태국 공군이 언제 이렇게 강해졌습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정확히 7년 전 한국 훈련기가 도입된 시점부터였지요. 캄보디아 정보부는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새로운 훈련 시스템을 들여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대요. 하지만 그게 이 정도로 큰 차이를 만들 줄은 전혀 예상 못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비행기 몇 대 구매하는 거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실제론 공군 전체를 재편하는 프로젝트였는데 말입니다. 며칠 전 캄보디아 국방부가 긴급히 공군 개혁안을 마련 중이라는 소식도 들렸어요. 새로운 훈련기 도입을 검토한다는데 재미있게도 후보 목록에 한국산이 포함돼 있다더군요. 우리한테 진 주제에 우리가 쓴 걸 사겠다니 아이러니했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갔어요. 효과를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한국 훈련기의 성능과 그걸로 양성된 조종사들의 실력을, 패배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소식이었지만요. 동남아 주변국들의 반응은 더욱 빨랐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모두 이번 전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었어요. 그들도 각자 공군력 강화를 고민 중이었거든요. 태국의 사례가 살아있는 교과서가 된 겁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즉각 움직였어요. 휴전 협정 체결되고 며칠도 안 돼서 한국과 접촉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훈련기를 도입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18대 계약 소식이 뉴스에 나왔을 때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한국 무기의 실전 성능이 이렇게 극적으로 증명된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어떤 광고로도 만들 수 없는 홍보 효과였지요. 우리의 승리가 곧 한국의 성공 사례가 된 겁니다. 앞으로 한국 방산업체들의 영업이 훨씬 수월해졌을 거예요. 전투 직후 국제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 기사도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결론이었어요. 훈련의 질이 전쟁 결과를 좌우했다. 그리고 그 훈련을 가능케 한 건 한국의 시스템이었다.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한 미국 군사 전문가는 이렇게 평가했대요. 태국은 비교적 적은 투자로 공군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이는 중소국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맞는 말이었어요. 천문학적인 예산 없이도 효과적인 공군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줬으니까요. 유럽의 한방산 전문지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방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다. 특히 가성비를 중시하는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우리 전투가 그런 평가를 이끌어낸 겁니다. 개인적으로 뿌듯했어요. 우리가 한국 무기의 가치를 세계에 증명해준 셈이었으니까요. 7년 전 한국이 우리를 도와줬고 이제 우리가 한국 방산의 성공에 기여한 거지요. 서로에게 좋은 일이었습니다. 챕터 6-5일 만에 휴전. 전투 닷새째 되던 날 오후 갑작스러운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작전실로 뛰어갔더니 모든 조종사가 모여 있었어요. 무슨 중대 발표가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였지요. 사령관이 들어왔고 우리는 일제히 격례했습니다. 그가 간단히 말했어요. 휴전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휴전? 벌써? 믿기지 않았어요. 사령관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양국 정상과 통화해서 중재했다고요. 캄보디아가 먼저 휴전을 요청했고 우리 정부도 수용했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의 완벽한 임무 수행 덕분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전쟁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사령관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기쁘면서도 허전했달까요? 아직 더 싸울 준비가 돼 있었는데 말입니다. 해산 후 동료들과 경납고로 걸어가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5일 만에 끝날 줄 알았어? 한 선배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지요. 전혀요. 최소 한 달은 각오했었는데. 다들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예상보다 훨씬 빨리 끝난 겁니다. 캄보디아가 버틸 수 없었던 거야. 다른 동료가 말했습니다. 하늘을 완전히 빼앗겼으니까. 맞는 말이었어요. 제공권을 장악당한 군대는 싸울 수가 없거든요. 지상에서 아무리 버텨도 머리 위에서 폭탄이 떨어지면 소용없지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보도됐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양국 정상과 통화했다. 모든 적대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평화협정으로 돌아가기로 합의했다. 미국 대통령의 중재가 공식적인 명분이었지만 실질적으론 캄보디아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거였어요. 캄보디아 훈 마네 총리의 기자회견도 나왔습니다. 추가적인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평화적 해결을 선택했습니다. 점잖은 표현이었지만 속뜻은 분명했지요. 이기기 힘들다는 판단이 섰다는 겁니다. 특히 공군력 격차를 극복할 방법이 없다고 본 거예요. 우리 아누틴 총리도 발표했습니다. 평화가 최선입니다. 외교적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승자의 여유였지요. 더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가 원한 건 영토 확장이 아니라 국경 안보였으니까요. 충분히 경고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틀 후 휴전 협정 세부 내용이 발표됐어요. 양측 모두 국경에서 5km씩 후퇴해서 완충지대를 만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제감시단이 그 지역을 관리하기로 했고요. 현실적인 타협안이었습니다. 협정에는 또 하나 흥미로운 조항이 있었어요. 양국이 군사력 증강 현황을 정기적으로 통보하기로 한 겁니다. 투명성을 높여 오해를 줄이자는 취지였지요. 하지만 속내는 달랐을 거예요. 캄보디아로선 우리가 얼마나 더 강해지는지 감시하고 싶었을 테니까요. 흥미로운 후문이 들려왔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캄보디아 측이 우리 공군 훈련 시스템에 대해 집요하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쓰는지, 조종사 양성에 얼마나 걸리는지. 노골적인 관심이었지요. 패배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였습니다. 우리 협상단은 공개 가능한 정보만 제공했다고 해요. 한국제 훈련기를 사용한다는 것, 한국식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는 것. 구체적인 내용은 군사 기밀이라며 거절했지요. 캄보디아 측이 아쉬워했다는 후문이었습니다. 휴전 사흘째 되던 날 국방부 장관이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조종사들을 격려하러 온 거였어요. 악수를 나누며 그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는 그저 임무를 수행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장관이 특별히 강조한 말이 있었어요. 7년 전 한국 훈련기 도입 결정이 옳았음을 이번에 증명했습니다. 그는 당시 그 결정을 강력히 지지했던 사람 중 하나였대요. 반대 여론도 많았지만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이번 전투가 그의 선택이 옳았음을 입증한 셈이었지요. 추가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장관이 덧붙였어요. 한국제 경전투기까지요. 그 말에 조종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훈련기뿐 아니라 실전 전투기까지 한국산으로 바꾼다는 얘기였거든요. 중대한 결정이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정부는 한국산 경전투기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었대요. 우리가 쓰는 훈련기의 전투기 버전이었습니다. 성능 대비 가격이 뛰어나다는 평가였어요. 게다가 훈련기와 시스템이 비슷해서 조종사 전환 교육이 쉽다는 장점도 있었고요. 주변국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은 이미 한국 전투기를 운용 중이었는데 추가 도입을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말레이시아도 며칠 전 계약을 체결했고요. 인도네시아도 관심을 보인다더군요. 한국 방산업체 주가가 급등했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이번 전투가 살아있는 광고판이 된 거지요. 돈 들여 홍보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었을 겁니다. 실전 검증만큼 확실한 마케팅은 없으니까요. 기지 내부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한국 훈련기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예전엔 일부 고참들이 미국제나 유럽제가 더 낫지 않나 하는 편견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소리는 쏙 들어갔지요. 젊은 조종사들 사이에선 한국 유학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국 공군 기지에서 직접 교육받고 싶다는 겁니다. 실제로 정부 간 협의를 통해 교환 훈련 프로그램이 확대된다고 들었습니다. 매년 우리 조종사 몇 명을 한국에 보내기로 했대요. 개인적으로 저도 다시 한국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7년 전 훈련받았던 그곳 말이에요. 한국 교관들은 지금쯤 이 소식을 들었을까요? 자기들이 가르친 학생들이 실전에서 성과를 냈다는 걸 알면 뿌듯해할 거예요. 며칠 후 국경이 완전히 안정됐습니다. 양측 군대가 약속대로 철수했고 국제감시단이 배치됐어요. 포성은 완전히 멈췄지요. 5일간의 짧은 전쟁은 그렇게 역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5일이 남긴 영향은 컸어요. 태국과 캄보디아 관계는 물론이고 동남아 전체의 군사 균형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방산의 위상을 확실히 높였지요. 작은 나라의 무기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휴전 나흘째 되던 날 기지에 첫 외국 방문단이 도착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 대표단이었어요. 한국 훈련기를 직접 확인하고 싶다며 경납고 투어를 요청했지요. 당연히 허가가 났습니다. 비밀스러운 장비도 아니었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말레이시아 장교들이 훈련기 앞에 서서 한참을 살펴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체 외관부터 엔진, 무장 장착 부위까지 세세히 관찰하더군요. 조종석도 직접 보여줬어요. 한 명씩 앉혀보니 계기판 배치를 보고 모두들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훈련기 치고는 지나치게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정비 구역도 안내했습니다. 한국에서 제공한 정비 매뉴얼과 각종 장비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었어요. 말레이시아 정비사들이 특히 관심을 보인 건 예방 정비 시스템이었습니다. 고장 나기 전에 미리 점검하고 교체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높은 가동률의 비결이라고 설명해줬지요. 부품 재고 관리 체계도 보여줬습니다. 한국 측에서 제공한 소프트웨어로 모든 부품의 위치와 수량, 교체 시기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필요한 부품을 즉시 찾아서 교체할 수 있었지요. 말레이시아 팀이 이 시스템을 사진으로 촬영하며 열심히 기록했습니다. 다음 날엔 인도네시아 대표단이 왔어요. 이미 한국 훈련기 16대를 보유한 나라였지만 추가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우리 운용 경험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전투 상황부터 일상 운용까지 상세히 설명해줬어요. 특히 초음속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지요. 훈련기 단계부터 음속 돌파를 경험한 조종사들은 실전 전투기로 전환할 때 적응 기간이 거의 필요 없었습니다. 고속 비행 중 받는 신체적 부담, 급격한 기동 시 느껴지는 중력 가속도, 초음 속에서 달라지는 조종 특성. 이 모든 걸 훈련기에서 미리 경험했기 때문에 실전 기체를 타도 당황하지 않았던 겁니다. 인도네시아 대표단은 정비 인력 교육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 정비팀장이 직접 나서서 한국 측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했어요. 초기 6개월간 한국 기술자들이 상주하며 우리 정비사들을 집중 교육시켰다는 내용이었지요.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한국에서 재교육 과정을 제공받았습니다. 그 다음 주엔 필리핀 대표단이 방문했습니다. 이미 한국제 경전투기를 운용 중인 나라였기에 관심사가 조금 달랐어요. 그들은 실전 전술 운용에 집중했지요. 저는 편대 구성부터 목표물 선정, 공격 경로 설정, 폭격 후 이탈 기동까지 단계별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편대 협동 전술이 효과적이었다고 강조했어요. 한국 훈련기로 편대 비행을 수없이 연습했기 때문에 실전에서 사대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선두기가 목표물을 레이저로 조사하면 후속기들이 순차적으로 유도폭탄을 투하하는 방식이었지요. 이렇게 하면 명중률이 극대화됐습니다. 필리핀 측은 남부 반군 소탕 작전에 이런 전술을 적용하고 싶다며 세부 내용을 질문했습니다. 저는 기밀이 아닌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세히 알려줬어요.
같은 한국 무기를 쓰는 동맹국끼리 노하우를 공유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며칠 후엔 중동에서도 방문단이 왔습니다. 이집트였어요.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사막 환경 적응 여부였습니다. 저는 한국 측에서 제공한 기술 문서를 보여줬지요. 엔진 흡입구에 설치된 다단계 필터 시스템이 미세한 모래 먼지까지 걸러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작동 온도 범위도 인상적이었어요. 영하 40도에서 영상 50도까지 정상 작동이 보장됐습니다. 열대 지방인 우리 태국에서도 한겨울, 추위가 매서운 폴란드에서도 자결하는 중동 사막에서도 문제없이 쓸 수 있다는 얘기였지요. 이집트 대표단이 이 부분을 여러 차례 확인하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유럽에서도 방문단이 왔습니다. 폴란드 공군 대표단이었어요. 이미 한국제 전투기 48대를 대규모로 주문한 상태였지요. 그들은 동남아 환경과 유럽 환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운용 원칙은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체계적인 정비, 철저한 조종사 훈련, 한국 제조사와의 긴밀한 협력. 이 세 가지 원칙만 지키면 어떤 환경에서든 높은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폴란드 측은 한국식 훈련 커리큘럼을 그대로 도입할 계획이라며 우리 훈련 교범을 요청했습니다. 방문단들과 여러 날에 걸쳐 이야기를 나누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두들 한국 무기의 가성비를 높이 평가했다는 점이에요. 미국이나 유럽 무기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가격이 천문학적이었습니다. 중소국 입장에선 예산 부담이 너무 컸지요. 반면 한국 무기는 성능도 우수하면서 가격은 합리적이었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2배 많은 기체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숫자가 많다는 건 그 자체로 전략적 이점이었지요. 고장이나 정비로 일부가 운용 불가능해져도 나머지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으니까요. 애프터 서비스도 계속 화제가 됐습니다. 다른 나라 무기 제조사들은 계약금만 받으면 이후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대요. 부품 하나 주문해도 몇 달씩 걸리고 기술 지원 요청에도 답변이 늦었다는 겁니다. 한국은 정반대였지요. 문제가 생기면 24시간 내에 한국 기술진과 화상회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부품은 긴급한 경우 항공편으로 일주일 내에 배송됐어요. 정기적으로 한국 기술자들이 우리 기지를 방문해서 점검도 해줬지요. 이런 지원 체계가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는 핵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국제 군사 전문지를 봤습니다. 표지에 우리 훈련기 사진이 크게 실려 있더군요. 제목은 이번 전투를 분석한 특집 기사였어요. 기사는 태국 공군의 승리 요인을 여러 각도에서 해부하고 있었습니다. 결론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방산 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주요 플레이어가 됐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예산 제약이 큰 중소국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었지요. 우리 전투가 바로 그 증거가 된 셈입니다. 전투 전까지만 해도 한국 무기엔 실전 미검증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다고 해도 실제 전쟁에서 써보지 않았다는 게 약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딱지는 완전히 떼어졌지요. 우리가 5일간의 전투에서 완벽하게 증명해줬으니까요. 동료 한 명이 농담처럼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우리가 한국 무기 세일즈맨 역할을 한 거 아니냐고요. 어떤 의미에선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의 승리가 곧 한국 무기의 광고였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라를 지켰을 뿐이었지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한국에 도움이 됐다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7년 전 한국이 우리를 도와줬으니까요. 훌륭한 훈련 시스템을 제공해서 우리 공군을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켜줬지요. 이제 우리가 한국 방산의 성공에 기여한 셈입니다. 서로에게 좋은 윈윈 관계였어요. 한 가지 확실해진 건 앞으로 한국 무기를 찾는 나라가 더욱 많아질 거라는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선례 때문이었어요. 작은 투자로 큰 효과를 낸 사례를 전 세계가 목격했으니까요. 특히 우리처럼 예산은 제한적이지만 안보 위협은 현실적인 나라들에게 한국 무기는 최적의 해답이었습니다. 기지 도서관에서 각국 언론 보도를 모아놓은 자료집을 봤습니다. 미국, 유럽, 중동, 남미 할 것 없이 모든 대륙의 언론이 이번 전투를 다뤘더군요. 그중 상당수가 한국 무기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한 영국 군사 전문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태국은 비교적 적은 투자로 공군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고, 이는 국방 예산이 제한된 나라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는 내용이었어요. 정확한 분석이었지요. 프랑스 방산 전문지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이 가성비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됐다는 표현을 썼더군요. 최고급 성능은 아니지만 충분히 우수하고 가격은 합리적이며 지원은 완벽한. 이 조합이 시장을 재편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중동의 한 국방 전문지는 사막 환경 적응성을 높이 평가했어요. 극한 온도와 모래 먼지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한국 무기의 내구성이 중동 국가들에게 매력적이라는 내용이었지요. 실제로 이집트 외에도 여러 중동 국가들이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후문이 들렸습니다. 남미 언론들도 주목했습니다. 페루, 콜롬비아 같은 나라들이 구형 전투기 대체를 고민 중이었는데 한국 무기가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는 보도였어요. 미국 무기는 너무 비싸고 중국 무기는 신뢰성이 의심스럽고 러시아 무기는 정치적 부담이 있었지요. 한국 무기는 이 모든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대안이었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반응은 더욱 즉각적이었습니다. 베트남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었지만 관심은 분명했어요.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공개적으로 움직이진 않았지만 비공식 채널로 정보를 수집 중이라는 얘기가 들렸지요. 싱가포르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막강한 공군력을 갖춘 나라였지만 훈련 시스템 개선에 관심을 보였대요. 한국식 조종사 양성 프로그램이 효율적이라는 평가였지요. 작은 나라일수록 한정된 인력으로 최대 효과를 내야 하니까요. 방문단들이 떠난 후 기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어요. 조종사들은 자신감이 넘쳤고 정비사들은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쓰는 장비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모두를 고무시켰지요. 한국 훈련기에 대한 애정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예전엔 그저 훈련용 장비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젠 달랐어요. 우리 공군의 핵심이자 승리의 초석이었던 겁니다. 경납고를 지나갈 때마다 그 은빛 기체들을 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비팀도 더욱 세심해졌어요. 이미 완벽했던 정비 수준이 한 단계 더 올라갔지요. 세계가 주목하는 장비를 관리한다는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가동률은 이미 95%를 넘어 98%에 육박하기 시작했어요. 젊은 조종사들 사이에선 한국 유학이 꿈이 됐습니다. 한국 공군 기지에서 직접 훈련받고 싶다는 열망이 넘쳤어요. 실제로 교환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매년 몇 명씩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됐지요. 선발되는 게 큰 영광이 됐습니다. 챕터 8 대한민국 방산의 미래. 올해 초 우리 공군 사령부에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단이 방문했습니다. 새로운 모델을 소개하러 온 거였어요. 단좌형 경전투기였지요. 우리가 사용하는 훈련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버전이었습니다. 브리핑룸에서 한국 측 설명을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뒷좌석을 없애고 그 공간에 대용량 연료 탱크를 설치해서 항속 거리를 30% 늘렸다고 해요. 레이더도 최신형 능동 전자주사 방식으로 교체했고 무장 능력도 대폭 강화했다더군요. 사실상 중형 전투기에 필적하는 성능이었습니다. 2028년 양산 시작 예정이라는 일정도 발표됐어요. 관심 있으면 지금 예약할 수 있다는 제안도 있었지요. 가격은 미국제 전투기의 절반 수준이지만 성능은 80%를 구현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계산이 빨랐어요. 같은 예산으로 2배 많은 전투기를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사령관이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의 후 복도에서 한국 대표와 잠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이번 전투가 한국 방산업계에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 줬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문의 전화가 전 세계에서 쇄도하고 있다더군요. 동남아는 물론이고 중동, 아프리카, 남미까지 모든 대륙에서 연락이 온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유럽 몇몇 나라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반응이라며 한국 측도 놀라워하는 눈치였지요. 특별히 높은 평가를 받는 3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실전 검증된 성능이었어요. 태국에서 완벽하게 증명됐으니까요. 둘째는 합리적인 가격이었습니다.
셋째는 우수한 사후 지원이었지요. 이 세 가지 조합이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정확한 분석이었어요. 우리가 바로 그 증거였으니까요. 7년간 완벽하게 운용했고 실전에서도 성공했으며 한국 측 지원도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관심을 갖는 게 당연했지요. 10년 안에 글로벌 5대 방산업체에 진입하는 게 목표라는 야심찬 계획도 들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었지만 허황되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한국 무기의 품질을 우리가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특히 앞으로 출시될 신형 전투기까지 성공한다면 정말로 세계 시장의 주요 업체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보라매라는 이름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소식도 들었거든요. 2026년부터 양산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뉴스에서 흥미로운 보도를 봤습니다. 한국 정부가 방산 수출 목표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향후 10년간 수출액을 현재의 3배로 늘린다는 계획이었지요. 야심찬 목표였지만 비현실적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한국이 집중하는 시장 전략도 명확했습니다. 중소국 시장이었어요. 강대국들은 자체 개발 능력이 있거나 미국 무기를 선호하지만 중소국들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성능과 가격, 지원을 모두 따져봐야 했거든요. 한국 무기가 정확히 그 틈새를 파고든 겁니다. 최고급은 아니지만 충분히 훌륭하고 가격은 합리적이며 지원은 확실한. 중소국 입장에선 이보다 나은 선택이 없었지요. 태국이 바로 그 성공 모델이 된 셈입니다. 기지 내에서 가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성공에 기여했다는 거였어요. 사실이었지요. 우리 승리가 한국 무기의 가치를 증명했으니까요. 어떤 광고나 홍보보다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뿌듯했어요. 7년 전 한국 훈련기를 처음 봤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거든요. 단순히 새 훈련기를 도입한다는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공군 전체를 바꿔놨고 나아가 지역 군사 균형에까지 영향을 미쳤지요. 한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7년 전 태국에 훈련기를 수출할 때 이게 이런 대박 사례가 될 줄 알았을까요? 기대는 했겠지만 실제 결과는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을 거예요.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무기들 소식을 들을 때마다 흥미로웠어요. 보람의 전투기는 스텔스 기능까지 갖췄다고 하더군요. 만약 그게 성공한다면 한국은 정말로 세계 방산 강국 반열에 오를 겁니다. 훈련기부터 최신의 전투기까지 모두 자체 개발하는 나라가 몇이나 되겠어요. 게다가 그걸 실전에서 검증까지 한다면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거예요. 우리 태국이 계속 그 검증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영광일 겁니다. 우리 정부도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미 좋은 관계를 맺었으니까요. 서로 신뢰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였어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어쩌면 차세대 전투기도 한국에서 도입하게 될지 모르지요.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 무기가 이제 세계 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에요. 5일간의 짧은 전투가 그걸 명확히 증명했지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 훈련기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전쟁 결과가 달랐을 거예요. 훨씬 오래 걸렸을 테고 희생도 컸을 겁니다. 어쩌면 지는 쪽이 우리였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7년 전 그 결정이 오늘의 승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승리가 한국의 성공으로 이어졌지요. 서로에게 좋은 결과였습니다. 앞으로 한국 방산이 어디까지 성장할지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국도 계속 발전하고 싶어요. 한국과 함께 말입니다. 좋은 파트너를 만난 건 정말 큰 행운이었습니다. 무기가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이기는 거지요. 하지만 좋은 무기는 좋은 사람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한국 훈련기가 바로 그랬어요. 우리 조종사들에게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자신감을 줬고 실력을 키워줬어요. 7년이란 시간 동안 우리를 완전히 다른 공군으로 만들었지요. 그 결과가 5일간의 압도적 승리로 나타난 겁니다. 저는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배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고 싶어요. 한국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줬는지, 우리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무엇을 이뤘는지 말입니다. 후배 조종사들은 이미 한국 훈련기의 혜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좋은 장비로 교육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전과 후를 모두 경험했어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정확히 압니다. 한국에 정말 감사합니다. 단순히 비행기를 판 게 아니었어요. 우리 공군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줬습니다. 기술만 판 게 아니라 철학을 나눠줬지요.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해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 무기는 이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실전에서 완벽하게 검증됐어요. 우리 태국이 그 증거입니다. 만약 여러분 나라도 국방력 강화를 고민 중이라면 한국을 주목하십시오. 성능도 우수하고 가격도 합리적이며 지원도 완벽합니다. 무엇보다 믿을 수 있어요. 7년간 우리와 함께한 한국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평화는 계속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강한 군대가 필요해요. 한국이 바로 그 강함을 만들어주는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미래는 밝습니다. 세계가 인정했고 실전이 증명했으니까요. 앞으로 10년 후엔 한국이 정말로 세계 5대 방산 강국이 돼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우리 태국은 한국과 함께 할 겁니다. 좋은 파트너는 평생 가는 법이니까요. 7년 전 시작된 인연이 앞으로도 수십 년 이어지길 바랍니다. 하늘을 나는 건 여전히 제 인생 최고의 순간입니다. 그 하늘을 지킬 수 있게 해준 한국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국 훈련기와 함께한 7년이 제 조종사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는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걸 쓰는 사람의 의지와 훈련이에요. 하지만 훌륭한 도구는 그 의지를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한국 무기가 바로 그런 도구입니다. 전 세계 공군들이 이 교훈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비싼 무기가 능사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무기를 선택하고 체계적으로 훈련하며 끝까지 지원받는 것. 그게 진짜 강한 공군을 만드는 길입니다. 한국은 그 모든 걸 제공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예요. 5일 만에 전쟁을 끝낸 비결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나라들이 한국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